네, 곽 작가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시베리아 북동부에 있는 알라제야 강 인근에 있는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붙어 있는 차가운 땅에서 24,000년 묵은 그 땅을 파헤쳐서 잡은 담륜충이라고 하는 한 길이 1mm 미만의 벌레가 있었는데 담륜충? 네, 그거를 해동해가지고 네.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아. 심지어 잘 살기는 물론이거니와 네. 새끼까지 치는 것까지 확인했다. 네. 라고 해가지고 고대의 물건 아닙니까? 지난 6월 7일자 커런트 바이올로지의 논문으로 게재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동물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고질라 이런 것에서도 이런 얘기 그런 많지 식의 않습니까? 이야기 네. 나오죠. 악용용 둘리도 뭐 사실 비슷하게 아, 생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 참여해주신 분들이 뉴스가 좀 가벼운 편이다. 자기 뉴스가 네. 짧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도 사실 크게 무거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길게 할 수는 있죠. 약간 길게는 할 수 있죠. 약간의 격동 500년을 가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베리아의 북동부의 알라제야 강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맛이었어. 아, 그렇죠. 왜냐면 이건 뉴스 얘기하면서 알라제야 강이 대충 넘어가요. 어디인지 안 가르쳐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뉴스를 그 몇 주일 전에 KBS 라디오의 무슨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진짜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아, 성에 안 찼고요. 약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한반도에서 네. 약간 북동부에 있는 좀 춥고 힘든 오지라고 하면 네.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곳으로 뭐 생각나는 데 있으십니까? 아오지. 아오지 있습니다. 한반도. 네. 서울에서 아오지까지가 62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에서 아오지 방향으로 가는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네. 한 6배 정도를 가면 네. 바로 이 알라제야 강이 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캄차카반도 이런 것보다 훨씬 북쪽이겠네요. 남북으로는 더 북쪽이고요. 네. 동서로는 이제 캄차카 방도보다는 한반도에 조금 더 가깝고요. 네네. 그래서 한참 멀고 정말 황량한 곳이다.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사에서는 막 그렇게 아무 인연도 없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굳이 찾아 들어보자면 약간 간접적인 인연이 있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어디 딴 나라하고 접촉을 한다 그러면 네. 그냥 어디까지는 아시아 아닙니까? 시베리아라도. 그쵸. 그러니까 아시아의 약간 북동부에 사는 민족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접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간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오. 이 지역에 사는 민족이 야쿠트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네. 야쿠트 민족인데 이 민족이 고대에는 철륵 한자로 철륵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의 일파에 포함돼서 좀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철륵 민족은 도시가 한국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그 안시성 싸움 뭐 이런 거 네, 들어보셨어요? 네. 고구려와 네. 당나라 중국의 네. 당나라가 뭐 네. 전쟁을 크게 펼친 양만춘. 네, 뭐 양만춘 나오고 네. 한참 이제 피터지기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고구려가 잘 방어를 했죠. 네. 잘 방어를 했는데 잘 방어를 하고 잘 싸우고 있어도 중국의 당나라가 너무 큰 나라고 그죠. 이 위력이 강하니까 싸움에 한두 번 이겨서 전쟁이 끝을 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싸움에 이긴다고 해서 쟤네들이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이 안 끝날 텐데라고 고민을 하다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지배자였던 연개소문이 네. 뭔가 딴 방향으로 수를 내자라고 해가지고 네. 딴 지역에서 당나라의 뒤통수를 때려줄 그런 딴 민족들을 막 충동질하는 사신을 막 보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충동질하는데 성공을 한 민족이 바로 이 철륵이라는 이 민족이에요. 네. 당시 이제 중국 기록에 보면 철륵 민족, 그러니까 아마 야쿠트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철륵 민족 중에 중국 당나라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힐리구리 실설 사다미 가한이라는 그런 지배자가 고구려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아마 가한이라는 건 아마 그 호칭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이 철륵 민족, 야쿠트족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언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겠죠. 너네 이 대장님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수영 뭐 사람이 가한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뭐라는 거야? 어디까지 이름이야? 대충 기록한 게 힐리 구이 실설 사담이 간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뒤통수를 치는데 성공을 해서 당나라 군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철수하는 바람에 고구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바로 그 종족이 철륵이라는 민족이고 야쿠트 민족이 그 일부에 속해 있는데 야쿠트 민족이 지금 시베리아 동북부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네. 말라지아 강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하네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가지고 시베리안 영구 동토층이라는 곳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죠. 네. 여름에 날씨가 제일 더울 때도 땅이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어붙어 있는 1년 내내 365일 24시간 계속 얼어붙어 있는 땅인데 땅의 그 지층을 분석을 해보니까 24,000년 정도 전에 얼어붙은 곳이다. 24,000년 이후로는 한 번도 녹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보이는 땅을 이제 분석을 하다가 거기서 이 윤형 동물의 일종인 담윤충이라는 1mm 크기의 이 벌레를 발견해낸 거죠. 발견한 연구진은 알파벳 약자로 아마 영어를 알파벳 약자로 옮긴 것 같은데 ISSP라고 하는 러시아 토양과학 물리화학 및 생물학 문제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네. 물리화학 및 생물학 문제 연구소라고 하면 그냥 과학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의문이 살짝 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뭔가 어떤 과학 한 분야만은 뭐 빼놓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지 그런 곳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담윤충이라고 흔히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담윤충이 과연 뭐냐? 담윤충이라는 말 거의 우리나라에서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말의 번역어로만 저는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담윤충이 포함되는 윤형 동물이라는 것은 바퀴 모양? 네 맞아요. 바퀴. 바퀴라는 그 뭐 사륜구동, 네네. 뭐 전륜구동 뭐 이런 거 할 때 그 윤자를 써서 윤형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퀴처럼 생겼다고? 바퀴처럼 전혀 안 생겼고요. 네. 생긴 모양은 진짜 하나도 바퀴처럼 안 생겼습니다. 약간 길쭉하게 생긴 게 많고요. 하나도 바퀴처럼 안 생겼는데 왜 바퀴라는 말을 쓰느냐? 왜 바퀴라는 말을 쓰느냐? 이 물속에서 살거든요, 보통. 근데 물속에서 사는데 보통 물속에서 사는 것들이 뭐 헤엄친다 그러면 뭐 지느러미를 이렇게 펄럭펄럭 거려가지고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뭐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헤엄을 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육지에서 사는 거면 다리로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입이 있는 쪽에 약간 털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약간 수염처럼 약간 긴 수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충무공 이순신이 기르고 있는 수염 뭐 그런 게 좀 더 풍성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약간 선모 같은. 네, 그런 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프로펠러 형태로 젓습니다.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돌리듯이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해서 윤형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제일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동물들은 그 지느러미를 흔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돌리는 게 더 네. 그 효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런 모양이 특이한 그런 형태라 가지고 윤형 동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싸잡아서 윤형 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윤형 동물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우리 이제 동물을 분류하는 게 뭐 종속, 과목, 강문, 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 윤형 동물 문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면 사람이 척추 동물 문에 속합니다. 척삭 동물 문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 물고기, 뭐 파충류 동물, 뭐 새 다 거기에 속하잖아요. 멍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멍게도 척삭동물이죠. 네. 그런 거에 멍게가 이제 척삭동물 중에서 좀 특이한 편인 거죠. 그 멍게부터 사람까지가 다 포함되는 게 척삭동물인데 그 정도를 네. 싸잡아서 부르는 단위가 윤형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형동물 그래서 뭐 수천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분류가 돼 있는데 워낙에 이런 약간 좀 이런 한미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좀 특이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세세하게 크게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세하게 구분해서 많이 따지는데 보통 뭐 이런 교양스럽게 뉴스에서 보도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싸잡아가지고 윤형동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형동물들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멍게를 보고 어떤 외계인들이 사람하고 비슷하네?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니까 약간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공통된 습성들이 좀 있어요. 이 윤형동물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크기가 커야 1mm거든요. 뭐 아주 뭐 윤형동물 중에서 정말 자이언트 거대 윤형동물 뭐 이런 거 해봐야 한 3mm 뭐 이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1mm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주로 먹고 사는 게 세균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것들을 주로 얘는 동물이니까 세균보다는 월등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세균보다 이 정도면 뭐 1000배, 10,000배 큰 거기 때문에 세균 같은 거를 잡아먹고 사는 벌레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종류의 윤형 동물이
살기가 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 습성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데 살기가 좀 안 좋아지면 겨울잠을 자듯이 비활성화 상태로 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이런 몸속에서 기능. 수분을 쫙 빼내가지고 스스로 동결 건조 상태처럼 변신한 다음에 그 상태로 상태가 좋아지는 시간이 올 때까지 그냥 뭐 계속 기다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물곰이랑 똑같네요. 물곰도 그런 식으로. 물곰보다 더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물곰 의외로 그 상태로 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의외로. 네. 이거 물건보다는 그 뭐지? 그 고대 이집트 세계관 속의 인간과 비슷한 거잖아요. 물을 쫙 빼내가지고 이렇게 네.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실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긴 한데 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경기라 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 IMF야 갑자기. 어머니 저 약간 비활성화 3년만 할게요 한 다음에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자면서 네. 한 3년 있다가 제시가 군대는 갔다 와서 비활성화 해라. 이러고. 경기 좋아지면 다시 활성화. 네. 오랜만에 친구 찾아오고 네. 재식이 어디 갔어요? 아유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갔어. 6개월은 있어야지 깨어난대. 이런 네.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뭐 DH44 조절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거 비활성화 끝나고 나면 일단은 확실히 딱 몸이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관심도 많은 네. 그런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재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어 같은 회사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체 네. 꼽아놨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유형동물 같은 경우에 진화론적으로도 상당히 좀 그 진지한 의미가 있는데, 유형동물도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짝짓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 러브라이프를 갖고 있는 그런 생물인데, 유형동물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상당수는 남성이 극히 드물거나 남성이 아예 없이 사는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유형 동물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사람으로 비유해 좀 이런 거죠. 사람들은 다 남녀가 있는데 원숭이는 암컷만 있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유형 동물 중에는 암컷만 있으면서 사는 종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유형 동물 비슷한 동물이 처음으로 이 남녀의 성이 발생한 그 시초에 좀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생물이 아닌가라고 해서 유형 동물을 잘 조사를 해보면 이 남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캐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에 의해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또 이야기하면 또 아까 뭐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면서 뭐 별로 가까이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이상한 동물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동물이고 생김새도 이상하게 생겼고요. 다른 뭐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길쭉하고 입 있는 데가 약간 아가리가 약간 에일리언 그 영화에 나오는 에일리언 아가리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일리언처럼 그렇게 막 팔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약간 리겐 모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뭐 이상하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진짜 이상하냐면 보통 뭐가 됐든지 간에 지구상의 동물은 대체로 뭐 이렇게 대칭형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넙치 이런 게 예외일 수는 그렇죠. 있지만 이 유형 동물도 전체적으로는 대칭인 경우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서는 이빨이 왼쪽에는 5개나 있는데 오른쪽에는 6개나 있다. 이빨이 왼쪽에는 2개가 이렇게 송곳니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오른쪽에는 1개만 튀어나와 있다. 뭐 이런 희한한 모습을 가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빨을 세 가지고 뭐 종류를 구분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생물이고요. 이런 뭐 비활성화되는 습성하며 민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뭐 바닷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구정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거든요.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비활성화는 이 유형 동물의 보편적인 특징인가요?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고요.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 꽤 쉽게 관찰되는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를 하면 보통 과학자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몇 년 정도 비활성화 상태로는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최대 뭐 한 10년 정도도 발견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가 지금까지 통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2만 몇 천 년 뭐 이런 정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10년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10년만 얘가 한번 7, 8년만 해도 엄청나. 왜냐하면 유형 동물의 기본적인 활성화 상태의 삶이 수명을
1단위로 따집니다. 1단위. 아. 수명이 5일 뭐 이렇습니다. 웬만한 유령 동물들이.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수명이 5일인 유령 동물이 10년을 산다 그러면 뭐 한 자기 수명의 100배, 1000배를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몇천 년이나 한 몇 만 년 비활성화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왕가의 계곡에는 그 미라들도 사실은 한 10,000년 정도 있으면 살아나는 애들이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본 상태만 해도 사실 좀 놀라운 생물이에요. 네, 그런 생물입니다.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가지고 유년 동물로 검색을 하시면 50g에 한 5,000원 정도를 주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아, 뭐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요? 유령 동물을 영어로 이제 로티퍼라고 하는데 이 로테이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따온 로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돌아간다는 바퀴를 써가지고 유령 동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로티퍼라고 하는데. 로티퍼를 왜 이걸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쓸까요? 아시는 분들 지금 관심 있는 분들 로티퍼 이러면서 아실 텐데 물고기 밥인가? 물고기 밥으로 쓰기 때문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제일 싼 로티퍼는 50g에 한 5,000원 정도 주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그냥 상표 이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누가 상표를 등록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오면서 얼핏 검색해 보니까 어떤 그 패션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뭐 그런 거에다가 이름을 로티퍼 어쩌고 붙이셨는데 좀 잘못 붙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령 동물이라는 느낌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이건 물고기 사료로 많이 먹이시는 동물이고요. 특히 이제 그 치어 때 물고기가 아주 조그만할 때는 뭐 큰 음식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치어들이. 그런데 이제 동물성 먹이를 줘야지 잘 자라는 치어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로티퍼를 먹이면 된다고 하고 이걸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로티퍼가 워낙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잘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50g 주고 한 봉지 사가지고 나는 꼭 이제 우리 보통 뭐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는 요즘 상추 안 사 먹는다 뭐 이런 것처럼 난 물고기한테 요즘 로티퍼 사서 안 먹여 내가 키워서 먹여요.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열대어 뭐 기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기르시고요. 양식하시는 분들도 기르시고 그렇구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통 많은 벌레들이 안 키워도 잘 크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 갑자기 저 유치원에서 달팽이 줘가지고 요즘 달팽이 키우고 있는데 많이들 키우고 달팽이는 안 키워도 돼요. 무지하게 잘 큽니다. 네. 붉은 바리 내지는 북바리라고 해가지고 다금바리 비슷한 그런 생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한 그런 생선인데 회로 뜨면 뭐 한 점에 뭐 10,000원이다 뭐 이런 생선인데 북바리가 비싼 이유가 양식이 안 되거든요. 제주대학교에서 최근에 다금바리도 그렇고 최근에 북바리 양식에 거의 근접한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지난주엔가 발표했어요. 근데 북바리 양식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먹이로 줄 수 있는 로티퍼를 적당한 거를 찾아가지고 잘 키워서 그래서 이 유령 동물이 사실 우리 생활에 되게 가까이 있는 동물이다. 그리고 뭐 화학이나 공장 운영하시는 뭐 이런 분들은 폐수 정화할 때도 이 로티퍼가 의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령 동물이. 유령 동물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뭐 폐수가 어떤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쯤이면 원래 등장인물들이 대학에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로티퍼 이런 유령 동물은 대학에는 갈 수 없는 불쌍한 동물. 로티퍼 이 중에 그 유년 동물 문을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윤충 유형 동물 중에 이제 우리가 담윤충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어떤 한 종류의 그것이 지금 24,000년 된 영구 동토층에서 최근에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해동해서 키우는데 성공을 한 것인데 일단은 저는 약간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이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논문까지 써서 발표한 것이니까 의심할 필요가 크지는 않겠으나 믿는 게 일단 맞는 태도이겠으나 아주 약간은 의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몇만 년 된 거를 깨웠다라고 하는 뉴스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고 그 중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특히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2천만 년 전의 걸 깨웠다 이런 뉴스 나올 때도 있어요. 뭐 1억 년 전의 걸 깨운 줄 알았는데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연구원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 잘못 오염돼서 들어간 거다 이런 경우가 특히 8, 90년대에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조롱거리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무슨 뭐 몇 천만 년 전에 고대 생물을 키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재채기해가지고 네 콧구멍 속에 있는 거 들어갔네. 뭐 이런 경우 제법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특히 이제 이 윤형 동물 같은 경우에는 1mm 정도니까 제법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뭐 사람 손에만 묻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논문까지 쓰신 걸 보면 맞을 가능성이 크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구 동통층을 파헤쳤다라고 하는데 동통층 위에 고여 있는 물에서 살고 있던 이 윤형 동물이 땅 파다가 잘못해가지고 슬쩍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실수를 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시려고 조심하셨겠지만 그래서 가능성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뉴스라서 네. 네. 그래서 조금은 그 의심해볼 필요도 아주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신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뉴스의 가장 큰 의미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보관이 되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는 식물의 씨앗 상태이던가 아니면 세포 하나 두 개 정도의 그런 단세포 생물 정도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형 동물 정도면 이게 세포가 꽤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덩어리에 눈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크기의 벌레거든요. 이런 게 자라나는데 성공을 했다. 돌아다니면서 짝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식생활도 나름대로 식도락도 즐길 줄 아는 몸속의 구조를 살펴보면 장도 있고 뇌의 역할을 하는 신경도 있고 막 이런 몸에 그 장기가 각각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의 동물이거든요. 작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도로 복잡한 동물이 뭐 이렇게 천년 만년 보존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한 것 같다라는 점이 증명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되다 보면 진짜 무슨 뭐 빙하 속의 메모드 이런 거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빙하 속의 메모드는 이미 죽었을 테니까 그거를 살리는 기술하고는 좀 괴가 다르고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얼리는 기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괴가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거는 상태에서 얼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활성화 상태로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년 만년이나 유지를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이 건강한 성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쵸. 그 상태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성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성체 아닙니까? 그쵸. 이상한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팔팔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만약에 아직까지 비밀 뭔지 별로 안 밝혀져 있어요. 네.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 게 얘는 수분을 스스로 이렇게 말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바짝 마르게 해가지고 뭔가 보존한다는 게 뭔가 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냉동 보존 같은 거 하다 보면 물 때문에 맞아요. 사달이 나는 수가 제일 흔하거든요. 네, 콜라를 냉동실에 넣었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세포를 얼려도 이게 얼다 보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렇죠. 물이 또 얼면서 결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송이 같은 거 이런 거 생기듯이 삐죽삐죽하게 자라나가지고 막 다 세포를 찢어버리고 뚫어버리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인데 물기를 빼는 게 답인가? 어떻게 몸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물기를 뺄 수 있을 것인가? 얘네들을 연구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결론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사람을 동결 건조해가지고 천년 만년 보관하는 거, 천년 만년까지 일단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이나 1년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용할 때 많이 있겠죠. 지금 인간을 냉동했다 나중에 살리겠다는 프로젝트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살리는 기술은 없긴 한데 보관을 해두겠다고 하고 하는 일이 일단은 체액을 다 빼고 체액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지 않는 부동액 같은 거를 부동액 같은 걸 대신 넣어서 일단은 냉장고 같은 넣어놓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부풀고 뭐 결정화 돼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해가 없다 치면 이게 나중에 뭔가 그런 이런 종류의 연구가 되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엄청 먼 거 알파 센타우리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단 거. 만약에 일단 아까 최 팀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업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산 사람을 얼리는 게 아니라 시체를 얼리는 겁니다. 시체를 얼리는데 미래에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시체도 상태가 좋은 거는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이제 보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뭐 시체니까 뭐 잘못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냉동시켰다가 끼우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훨씬 어려운 거죠. 훨씬 어려운 거죠. 죽었다 깨어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해동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건데
그래도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혹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외로 갈수록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비용이 굉장히 싸졌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100년 보관하는데 뭐 한 10억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재산이 100억, 1000억 있는 부자들이 그럼요. 그러네. 돈 버리는 셈 치고 야 나 화장하기 전에 냉동 보관 100년만 해줘. 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집트 얘기합니다만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세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훨씬 그렇죠. 경제적인 네. 말도 못하게 네. 경제적인 거죠. 네. 아니 제프 베조스랑 우주 나가는 거가 312억 그 정도 되고 갔다 오던데. 네. 맞아. 그런 것도 사업이 되는데 만약에 이 유년동물 연구가 잘 돼가지고 산 사람을 동결 건조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얼마나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이 연구의 초점은 아닙니다만 네. 약간 다른 쪽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만 년 된 이런 큰 벌레가 영구 동토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든가 이곳 저곳이 녹아나면 그러게요. 진짜 1000년 전, 뭐 5만 년 전에 살고 있던 이상한 미생물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깨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 사실 몇 년 전에 그 뭐였죠? 탄저균. 탄저균 같은 네, 경우에 네. 한번 깨어나가지고 좀 네. 골칫거리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 실제로 경험도 있는 일이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천년두균이나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큰 동물도 깨어날 정도면 그러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녹으면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류 멸망 시나리오로 하나? 네, 사실 흔하게 계속 이게 했을 것 되긴 같은데? 하죠. 네. 네. 사실 왜냐면 지금의 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같이 사실 생활하고 있었던 코로나19만 해도 이렇게 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00년 전, 2만 년 전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계에서 오는 침입자 못지않게 지하에서 시간의 장벽 건너에서 돌아오는 침입자를 유의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네요. 그런 지나간 어떤 뭐랄까 그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 다 보관은 하고 있지 않나요? 백신. 그쵸. 이런 예, 것들? 그건 알고 네, 있어요. 모르겠어요. 심지어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애자라고 했는데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했는데도 그냥 없애기 싫어라고 하면서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하나씩 보관하고 있죠. 아, 네, 네. 네. 그렇구나. 네. 인간의 탐욕이 지하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뭐 포식자를 깨워내고 이런 그래서 건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약간 뭐 종교를 창시한다거나 하시면 그런 이야기 써먹기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정말로 네. 그런 게 시나리오로서 걱정이 되면 이제는 고구려를 도와주기도 했었던 네. 야쿠트 민족의 땅에 가가지고 네. 땅을 파면서 연구를 우리가 좀 해봐야죠. 네. 진짜로 해가 될 것들이 곧 있으면 깨어날 만한 것들이 뭐가 얼마나 있는지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는 별 조심할 필요 없겠다.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막연하게 좀 무서워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좀 발 앞에 뭔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무서워야 되지 않나 이제는 좀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론은 동결 건조 언젠가는 꿈이 아닙니다. 네. 또 이상하게 희망적으로 정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동결건조.